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구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공법 중에 여러분들 현재 기분서 있었죠? 거기서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현재 개정된 거하고 신설된 부분들,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약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특강으로 다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죠? 이게 원래 페이지가 나오는 건 우리 핵심 요약집이 있죠.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 요약집이 그냥 개정된 내용만 들어있지 종전에 있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강의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전에 있던 핵심 요약집에 있는 거, 물론 기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핵심 요약집 위주로 만들었지만 기본서에도 곧 찾아가면 돼요. 이건 용어정의에서 맨 앞에 나오는 용어정의에서 4번에 보면 용어정의가 종전에 이렇게 돼 있던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 요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두 번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던 게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 왜냐면 기본서하고 핵심 요약집을 제가 썼기 때문에 순서가 똑같아요. 다만 요약집에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 빼진 것들,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걸 빼가지고 더 추려가지고 요약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기본서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혹시 요약집은 안 보고 기본서만 보는 분들은 여기 써 있는 내용을 기본서에 있는 거 순서대로 쭉 찾아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기다가 비춰보면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셔서 거기다가 그 내용을 수정하는 거, 요 정도만 수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주로 하시라. 그래서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로 바뀌었는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이해하는 걸 지금부터 특강으로 다 별도로 강의하는 거니까 자, 1시간 동안 진행되죠. 자, 먼저 국토의 개념이 유연한 법률에서 여러분들 요약집 10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10페이지에 보면 용어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순서에서 동그라미 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용어정의가 종전에는 관할구역에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관할이 어디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는 6개 관할구역에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된 건 바로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생활권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에 보면 생활권 지역이 몇 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생활권 권역이 어디 예를 들면 신촌 생활권, 또 영등포 생활권, 저 강남 생활권, 이런 식으로 생활권이라는 게 몇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거기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전체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생활권이 설정되는 지역들, 생활권이 설정되는 지역, 거기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것이 추가됐다는 거, 이것이 개정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그 밑에 바로 나오죠.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었죠? 크게 5가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있어요. 그 중에 용자에서 두 번째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평형에 관한 거, 관한 계획. 그리고 2번이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채소구역, 이 3군데를, 5군데를 뭐라 본다? 옛날에는 이걸 용도구역이라 했었어. 자, 종전의 용도구역은 몇 가지? 5가지.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5가지 있었죠. 그 중에 개정된 건 요 입지규제 채수구역이라는 게 폐지되었다. 없어졌어. 그래서 입지규제 채수구역이 사라지고 대신 뭐가 들어갔죠? 3가지가 새로 추가됐어. 도시혁신계획, 여기 도시혁신구역부터 도시혁신구역. 두 번째 복합용도구역. 세 번째가 바로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이걸 묶어서 이걸 줄여서 뭘 한다?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줄여서 그냥 입체 복합구역, 이것만 써요. 입체 복합구역. 그래서 새로 신설된 게 도시혁신구역, 두 번째가 복합용도구역, 세 번째가 입체 복합구역. 이 3군데를 용도구역인데 이런 용도구역이 새로 신설된 3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한다. 그래 놓고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 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니 그건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하니까
혁신계획대로 거기를 개발하고 관리하면 된다 말이고요. 또 복합용도구역에서는 무슨 계획?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해요. 복합용도구역에서는 복합용도계획이 수립된단다. 그럼 복합용도구역 지정 변경, 복합용도계획 수립 변경 전부 다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내용이란 얘기죠. 또 입체복합구역, 이거는 계획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계획은, 구역은 세 가지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그리고 계획은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걸 전부 다 뭐로 한단다? 도시군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구역이 종전에는 그렇게 5가지 있던 게 이제 뭐가 폐지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폐지되고 3가지가 새로 늘어나면서 전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로 늘어났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이제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뭐뭐 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간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개도 수능시험 볼 때, 개도 수능시험 볼 때 뭐 한다? 도복을 입는다. 예, 걔가 수능시험 보러 간대요. 무슨 시험 보는데? 아마 체육학과 들어가려고 하나 봐. 근데 걔가 뭐를 잘해? 태권도를 잘하나 봐. 그럼 걔가 태권도복을 입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을 보러 간답니다. 그래서 걔도 수능시험 볼 때는 도복을 입는다. 도복입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도 수시 도복입라는 요 7가지를 뭐란다? 용도구역을 한단다. 그럼 이런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는 것도 뭘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들이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추가되는 거. 그러면 좀 전에 6번이 종전에 뭐로 돼 있었느냐? 옛날에 6번에는 지구 단위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약집에 보니까 6번이 뭐로 바뀌었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게 6번에 들어갔죠.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뭐냐? 이 개념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왜 수립할까? 보세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한다?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이걸 뭐한다? 완화하는 용도구역이 있대. 자, 그러면 다시 용도구역으로 돌아가 봐. 여기서 이 용도구역 7가지 중에서 개, 토, 수, 시, 도, 복, 입 중에서 입 중에서 이 7가지 용도구역 중에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용도구역이 있고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용도구역이 있어요. 근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용도구역이 어디죠? 강화되는 것부터 보죠.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완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엄청나게 강화되죠. 건물 못 지게 하잖아. 강화야. 어디도 도시자연공간구역. 식생이 양원산지 개발 못하게 합니다. 강화되죠. 또 수산자원보구역. 수산자를 보육성에서 일정 기간 그런데도 개발 못하죠. 또 어디도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도 시가와 유보기간이라고 썼죠. 당분간 여기 개발하지 마.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지 마. 결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 용도, 행위제한 같은 걸 뭔다? 강화하는 용도구역이지 완화하는 용도구역이 아니야. 그럼 뭐가 완화하죠? 새로 신설된 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요 3군데 용도구역만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바로 어디서만 수립한다? 바로 이게 핵심이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바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이런 건 행위제한, 이게 다 행위제한들이야.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행위제한하는 걸 강화한답니까? 완화한답니까? 완화는 용도구역 했으니까 그럼 완화하는 용도구역은 몇 가지다? 3가지. 도복입. 그때 완화하는 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도복입. 이 3군데 용도구역에 뭘 위해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게 이것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용도구역, 바로 도복입이라는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더라. 따라서 공간 재구조화는 아무 데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뭘 해서 수립한다? 도복입이라는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용도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도시혁신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아까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이 계획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이용, 건축물이나 이 행위제한 등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혁신계획은 핵심 뭐냐면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토지임이나 건축물 짓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네 멋대로 짓지 말라는 회의 제한을 뭐로 정한다? 도시혁신계획으로 그거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혁신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도시혁신계획은 공간 재구조화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복합용도계획은 아까 어디서 수립한다 그랬죠?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합니다. 왜 수립하죠?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때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뭐 하려고 건축물들 네 멋대로 짓지 마라는 그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그 복합용도구역에서 니들 건물 짓을 때 어떻게 질래? 라는 그걸 따로 정하기 위해서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하는 건 어떻게 수립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바로 복합용도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계획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잖아. 그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 용어정의가 좀 전에 했던 용어에서 신설된 게 있죠. 멀리 중요한 건 아니야.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용도구역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용도구역 개념이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용도구역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뭐 이거 몰라도 시험 문제 날 것 같지는 않아. 하여튼 이게 새로 용도구역의 개념에 추가되었다라고만 정리하죠. 다음. 국토를 구분할 때 이제 문화재란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문화재는 다 뭐로 바뀌었다?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어요. 다 국가유산으로 바뀐 건 아니야. 근데 한 90%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일부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건 뒤에서 조금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일단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다 뭐로 바뀌었다?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이 더 넓은 거예요. 문화재보다도 국가유산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라고 있었죠. 그게 국가유산청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이라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서 용어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서의 개념에 가보면 거기 관할구역에서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생활권이라는 데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그래서 관할구역 및 생활권이라고 됐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생활권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죠?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요. 다시 말하면 신촌생활권이라고 지정되면 그 안에서 신촌생활권은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게 생활권 계획이라는 겁니다. 생활권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이 누가 수립하죠?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 관악의 장들이 생활권별로 개발, 정비,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권별로 개발, 정비, 보전 등이 필요하다면 뭐 한단다?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 이게 중요한 거죠. 생활권 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생활권 계획은 도의사한테 승인받게 됐어요. 그래서 승인받거나 지들이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군수들이 수립한 걸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면 어떤 효과?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 전체 수립하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 전체 도시군에 수립돼. 근데 그 중에 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 이 생활권 계획도 뭐로 본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 그 생활권 계획을 뭐로 본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에 수립하는 내용들 그 중에 두 번째 용도구역이 있었죠. 그래서 종전했던 용도구역이 바뀌었다 그랬어.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걔도 수능 시험 볼 때 도복을 입는다라는 요거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종전했던 5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가 폐지되고 3가지가 늘어나서 7가지로 새로 개정됐다는 거
꼭 암기할 중요한 내용. 앞에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입안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입안 제한 사유 몇 가지 썼죠? 5가지 있어. 책에 보면 입안을 제한하는 거 기지산에서 대입 시험 공부한다. 기지산 대입 5가지 있었죠? 그 중에 입자가 종전에는 입주기재 채수구역 지정 변경, 입주기재 채수구역 구역, 입주기재 채수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폐지됐죠? 폐지되고 뭐로 바뀌었다? 바로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요거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 바꿔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 입안의 제한은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라 그랬잖아. 근데 입안 제한할 때 토지 수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기반시설 설치할 때만 토지 면적 5분의 이상의 토지 수재자의 동의받을 것. 그럼 기반시설 말고 나머지가 뭐 있었죠? 종전에는 여기 입주규제 채수구에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잖아. 뭐가 들어갔죠? 바로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이게 새로 들어갔죠? 이것들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만 5분의 4. 나머지들은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야.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관해서만 별도로 내용들이 신설됐죠.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비슷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같은 건 아니야. 조금씩 달라. 그 다른 거 위주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공간 재구조화 수립 절차가 있는데 수립 절차는 뭐로 나눠진다? 바로 입안 절차와 그다음 무슨 절차 있다? 결정 절차로 나눠져요. 여기 결정해야 됐잖아.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입안 결정으로 나눠진다. 뭐랑 똑같아? 도시군 관리계획도 입안 절차, 결정 절차 나눠졌었죠?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과 그걸 확정짓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안 지워진다. 좀 이따 보고. 자,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입안하는 건 첫째, 입안권자가 있습니다. 누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도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의 장들이 입안합니다. 똑같아. 특강, 특시, 특도 시장수인 관역의 장들이 뭐 한단다? 요거 봐. 다음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로 됐습니다.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왜 입안한다는 얘기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때 다음에 용도구역이라는데 그 용도구역이 몇 개만 있어? 딱 3가지 용도구역만. 어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3군데 용도구역, 도북, 입. 요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래요.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뭐 있었죠?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2가지만이야. 도시혁신, 여기는 세 번째 거, 입체복합구역은 계획이라는 거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계획이란 그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이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요. 뭐란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딱 뭐와 관련된다? 이 3가지 용도구역과 2가지 계획과 관련돼서만 공간 재구조화를 입안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 3번째 나오는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아무 데서나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 봐요.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뭐하고 같이 지정해야 돼? 도시혁신구역하고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 복합용도구역하고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같이 지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만 따로 지정하는 건 없어요. 도시혁신구역 아니면 복합용도구역 여기에만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을 같이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위 A 또는 B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됐잖아. 그래서 A 또는 B 위에 있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거기와 함께 구역을 정하나 거기서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거기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거에 한정해서만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조심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관내구의 장들만이 아니고 누구도 입안할 수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내구의 장들의 요청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를 입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위반할 수 있다? 국장도 위반할 수 있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도 그래. 원칙적으로는 관할계장들, 예외 국장.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 누가 있다냐? 도지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지사는 공간체 구조계획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도지사가 들어있지만 공간체 구조계획 위반권자는 국장은 있어도 예외적으로 도지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고, 자 이제 넘어가서 이때 위반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뭐랑 똑같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과 똑같이 공간체 구조계획도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누가 제한할 수 있다?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 뭐랑 똑같아? 도시군 관리계획도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여기도 공간제고자격 수립을 위한 용도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때 용도구역은 딱 몇 가지라고 했죠? 세 군데. 어디? 도복입이라는 그 용도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간제고자격 위반권자에게 공간제고자격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서에는 뭘 첨부하라? 어디서 주소들은 비슷한 게 있죠. 바로 공간제고자격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라는 걸 첨부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라. 여기는 공간제고자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같은 내용이죠? 그런 것들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어디 있단다? 요거 제3자에 의한 위반 제한도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공간제고자계획은 아니야. 누구도 할 수 있어? 바로 여기 공간제고자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공간제고자계획 위반권자는 어떤 경우에 여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공간제고자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그 계획으로 지정된 그 용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대. 아까 용도구역 세 군데 도복임 거기에 포함된 경우에는 뭔단다? 그 원칙적인 제한자가 누구죠?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그 제한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한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야 된답니다. 결국 누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원칙은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근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누구도 제3자들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3도 위반했다. 또 이때 위반권자들은 누구한테? 제한자나 그 제3자한테 그 자들과 협의해서 뭔데? 제한된 공간제고자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분부를 그 제한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예, 비용 부담. 이것도 위반 제한한 자들에게 비용 부담하는 것 도시군 관리가 비슷한데 여기는 제한자만이 아니라 제3자한테도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요까지고 이제 결정 절차로 들어가자. 그럼 위반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하자? 결정하자. 누가 결정하죠? 원칙은 시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공간제고자격은 시도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지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장이 위반한 공간제구조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시도사만 있잖아.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죠? 시도사 또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대도시시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도시장이 없어요. 그런 시도사하고 국장만 결정권자지 대도시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협의 및 심의는 뭐죠? 결정 절차에서 협의 심의 절차 있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보면 위반 절차 3단계 기주지입, 기주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위반. 결정 절차 2단계 협의, 심의, 결정고시. 관계, 행정위원회 장단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 한다. 협심. 그래서 협의, 심의, 결정고시. 협심계획이 있었잖아. 그때 여기도 협의하고 심의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때 누가 결정할 때는 국장 또는 시도사가 공간제고자격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위원회 장들하고 먼저 못하고 협의부터 하고 다음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이나 또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 협의 절차에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들 있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돼 있죠. 원래는 국토위계획 및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찾아보면 그때 협의 요청받은 기관 회장들은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것도 30일인데 여기서 아주 조심할 사항이 있어. 그 용도구역 중에 무슨 용도구역만? 도시혁신구역 있었죠. 바로 이 도시혁신구역 지정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할 때는 그때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30일 이내에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회장들은 의견 제시하면 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 중에서 도시혁신구역 지정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할 때만은 며칠 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란다. 이것이 바로 주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는 건 어떨까? 좀 전에 결정권자 중에 국장이 있었잖아. 국장. 자기가 결정할 때는 당연히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아주 조심할 사항이 하나 있어. 시 도지사가 결정할 때도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원래 국장은 중앙도시계획 심의, 시도사는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돼. 근데 시도사가 결정하는데도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치래. 어떤 경우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중 몇 군데? 3군데. 어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 하나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3군데 도폭입라는 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입지 타당성 이 3군데에 관해서만은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때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가 아니야. 시도사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 말이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들은 중앙도시의 심의를 제한 나머지들 전부는 다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장이 결정할 때도 중앙도시의 심의는 당연한 건데 시도사가 결정할 때 도북입에 관한 3가지 도북입에 관한 그 3가지 구역 지정하고 그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것만은 중앙도시의 심의지 지방도시의 심의가 아니라는 거 시도사가 결정하더라도 중앙도시의 심의가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간 재구조화 결정 고시에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 효력 발생 시기죠. 공간 재구조화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뭐랑 똑같아? 도시군 관리계획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계획에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거죠? 여기서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계획에는 언제부터?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부터? 지정도면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여기 날부터지 다음 날이다. 다음 날부터 하면 안 돼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면 틀려요. 여기는 다음 날의 말이 없단다. 고시한 날부터 결정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그냥 별도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세 번째는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고시할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 이 사람 뭐 한다?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뭐 할 수 있다? 계속 시행할 수 있답니다. 뭐랑 똑같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쓸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원칙적으로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 공간 재구조화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근데 도시군 관리에서는 다만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3월 내 신고가 계속할 수 있다. 이거 있었죠?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내용을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한단다? 고시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내용은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야. 도시군 계획이야. 그럼 도시군 계획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류된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걸 줄여서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 뭐는 없다?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건 없어요. 광역도시에 들어가면 틀린다라는 것만 조심하시죠. 자, 이건 또 이제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아까 문화재를 뭐로 바꿨죠?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용어 바뀐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여기도 보지구에서도 문화재 중일설물 하고 하는데 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46페이지 5번에 보면 입지규제 최수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 내용들이 쫙 있었죠. 그거 한 페이지 반 정도에 걸쳐서 쭉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삭제. 입지규제 최수구역이 폐지되었으므로 내용 모두 다 삭제시켜버리면 됩니다. 대신 거기다 뭐가 들어간다? 바로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두 번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그 세 가지 내용이 거기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빠지고 입지규제 최수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이 사라지고 거기 들어가는 게 세 가지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그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간다. 그 중에 첫 번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이라는 건 첫째 도시혁신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 아주 잘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보기 해보셔야 돼. 도시혁신구역 지정권자 바로 공간재고자계획 결정권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공간재고자계획 바로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란다. 그때 어디다 지정하죠? 대상지역들 이런 데다 지정을 합니다. 바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해. 1,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요거하고 두 번째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옛날에 입지규제 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죠. 바로 이런 데가 바로 뭐로 정한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럼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그래서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될까?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여기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 여러분들 다음에 백선 문제 풀을 때 보면 핵심 마지막 백선 문제 거기 보면 요거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건 어디에 들어있다? 도시혁신계획과 그 다음에 복합용도계획 보세요. 요거 여기 있고 또 하나 복합용도계획에 관한 게 여기죠. 복합용도고요. 그때 복합용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거기도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결국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은 도시혁신계획에도 들어있고 복합용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도시혁신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혁신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 그 말이고 뭐 일일이 하나씩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합니다. 또 공간 재구조 계획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 계획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단기 협의 기간 이거는 뭐에 관한 것만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간재고자계 수립하는 거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간재고자의 결정권자가 공간재고자 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뭐 한다 그랬죠? 협의하라 그랬잖아. 그때 협의할 때 그 협의 기간은 얼마 줬었죠? 원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야. 이때는 협의 요청을 또 며칠이라고 했죠?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것만 10일이죠. 근무일 기준 10일 내에 의견을 회시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를 하면 되지만 이것만은 근무일 기준 10일이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라 그랬었죠. 또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고자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공간 재고자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공간 재고자 결정이 수립된 거로 본다라는 그런 사유가 다른 법에 있답니다. 그때 조심할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 국토기획법에 따르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공간 재고자 계획 결정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무슨 구역만은 도시혁신구역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 수립만은 다른 법에 의해서 의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따로 무슨 법? 이 법. 이 법이 뭐죠? 국토의 계획령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따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되지.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다고 해서 수립하지 않아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다면 틀려요. 그는 이 법에 따르지 않고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국토개법에 의해서만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원래 도시혁신구역에서 뭐였던 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차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에 관한 거,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개발 기준에 관한 거, 이거 각각의 법률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이거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적용 안 한대요. 다른 법률에 있는 거. 그럼 이거와 관계없이 뭐로다?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배치, 주택법대로 해야 돼? 아니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수립해도 돼. 부서주차장 설치, 주차장 법대로 설치해야 돼? 아니요. 안 해도 돼. 도시혁신계획에서 따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해도 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겠다? 6가지가 있다는 거. 6가지 어떻게 온다? 주택의 배치에 주, 부서주차장 설치에 부, 미술작품에 미술작품, 공개공지에서 공개, 그 다음에 도시공원에서 도시, 학교용지 학교, 이것만 해봐. 그럼 어떻게 오죠? 주부가 미술작품을 공개하는 것을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했다. 그래서 주부가 미술작품을 공개한대요. 주부 미술작품 공개전을 한다는 얘기죠. 어디서 한다?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그걸 한답니다. 저 시골에서는 농사짓기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도시에서만 학교에서,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주부가 미술작품을 공개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건 그 도시혁신구에서는 요 법에 있는 요 내용들은 적용하지 않고 뭐로다 따로 정한다? 도시혁신구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있는 무슨 구역으로 본답니까? 요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옛날에 입지규제 최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폐지된 거 그러면 거기를 특별건축으로 봤었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수구역과 비슷하다는 얘기야. 도시혁신구역은 종전에 폐지된 입지규제 최수구역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도시혁신구에서 행위자한. 자,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축물들을 지을 때 용도라든지 건폐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같은 거 그럼 뭐로 정할까? 그거 뭐로 정한답니까?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시혁신구에서 건축물 같은 거 지을 때 토지이용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로 정한다?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해서 도시혁신계획 따로 거기서 하면 된다. 이게 따로 정한다야. 자, 이제 무슨 구역? 복합용도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 바로 공간재구제의 결정권자입니다. 뭐랑 똑같아?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지정권자는 공간재구적의 결정권자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어디다 지정하죠?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 1, 2번만 기억해.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또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 이런 데가 복합용도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더라. 그래서 그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는 지역, 복합용도구역 지정하는 지역, 또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있죠? 세 군데가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다 달라요.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복합용도계획 수립하죠? 그 계획에 들어갈 내용 뭐랑 비슷해? 도시혁신계획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어쨌든 여기도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다 정도만 아시죠? 또 복합용도계획에서 행위지 않던 그럼 복합용도계획에서는 건축물 짓는 거 어떻게 규제할래? 그럼 뭐로 정한다?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야. 결론은 뭐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제한 같은 행위자는 도시혁신계획에서 따로 정하고 복합용도계획에서의 행위제한도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그걸 정한다는 얘기야. 결국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하면 되고 복합용도구역에서는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줄여서 도시군계획설 줄여서 그냥 입체복합구역이라도 표현하죠. 자, 이 지정권자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좀 전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공간재구적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도시군계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객 결정권자입니다. 다르죠?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건 도시군 관리객 결정권자가 도시군계설 입체복합구역 지정권자가 된단다. 하셨죠? 이걸 아주 조심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입체복합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다 될까?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 준공 후, 자, 도로, 공원 같은 거에 만들어졌어. 그래서 준공검사 받았죠? 준공된 후 몇 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그게 뭐가 필요하다? 해당 시설의 개량은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구역을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정비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도 지정한 대상 지역이고 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지역은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요거는 빼고 2번은 빼고 3번만 봐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한도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도시군계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데 얼마나 완화하죠?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 이하로 한단다. 그럼 해당 지역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있죠? 20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건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대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도시군계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었죠. 그런데 외웠잖아. 55, 66, 57, 9887, 777, 222, 224, 22, 또 상준, 공주, 녹간, 농자 이런 거 있었죠. 그거에 몇 퍼센트? 2배까지, 200% 이하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공공시설대 설치 비용하고 나는데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구에서 공공시설대 설치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킬 거냐라는 게 있는데 다 가격 값어치가 올라간 것만큼 일부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라라는 게 있는데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아까 뭐로 됐던 거 문화재로 되는 건 뭐로 바뀌었다 그랬죠?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간단한 거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시면 정비법에 정비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있어요. 그 행위제한 중에 4번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책에 보세요. 그러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합쳐서 정비구역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죠. 요 4번을 요거로 바꿔넣어요. 개발행위 및 구분소유권 제한이라는 거로 바꿔놓고 그 4번에 있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를 5번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는 5번으로 수정하고 4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더라. 자, 4번에 뭐가 있죠? 바로 개발행위 및 소유권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구역 등을 지정할 때 개발행위 및 소유권 제한이란 구분소유권 제한이 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운수구청장은 뭐를 위해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정비예정구역하고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는 최장 몇 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만 1년은 연장할 수 있어요. 한 차례만 1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3년 또는 플러스 1년의 기간에 정해서 뭐 할 수 있죠?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단다. 이거 못하게끔 막겠대요. 어디서? 바로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 안에서 최장 3년 플러스 1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의 행위가 몇 가지다? 4가지가 있다는 거. 종제는 2가지 했었어요.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 분할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2가지가 추가돼서 건축물 대장 중 일반 건축물 대장을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거나 건축물 대장 중 집합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을 분할하는 거. 요 2가지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저기 신길동에 있는 데서 어느 분이 거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요거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돼 있던 걸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전환시키자. 그러면 현재 나중에 분양받는 게 한 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전환시키면 100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당 3억씩만 프리미엄이 붙어도
100개면 300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꼬여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일반 건축물 대장을 집합 건축물에서 전환시킨다? 원래는 거기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숙사가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돼 있었어. 소유자가 한 명으로 돼 있었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소유자로 바꿔버려. 그래서 구분 건축물로 다 바꿔버려. 그러면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소유자들이 100명이 되는 거죠. 한 명이었던 게 100명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원래는 분양권 한 장이었던 게 100장으로 늘어났잖아. 그럼 한 장일 때 3억인데 100장이면 30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소송까지 가자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더니 시청이나 구청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소유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딱 감을 잡보니까 이거는 소송 가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제기하자 그랬는데 그때 그 소송비 들어가는 거 비용 같은 것 때문에 그걸 추진을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환이 가능했는데 하여튼 이건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나오니까 이제 아예 법으로 막아버렸어. 옛날엔 막을 수가 없었어. 왜? 법이 없었으니까. 이거 규제 못하던 거야. 지들이 안 해준다고 하고 버티는데 법적 근거 없잖아. 결국 소송 가면 이겼었는데 결국 못해가지고 그냥 끝낸 적이 있었어요. 저거 두 가지가 이제서야 벌써 한 7년 지난 지금 새로 이 내용이 한 7, 8년 지났죠. 지금 신설되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정개발자 요건이라는 게 148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지정개발자 요건이 뭐 50% 이상을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고쳐놓기만 하고 암기하지 마십시오. 자, 169페이지에 현금청산이 있죠. 자, 거기 보면 관리처분계획이 있는데 그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시키는 게 있죠. 너는 분양권 안 줘. 현금 돈 받고 떠나. 라는 게 있죠. 그때 종전에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중요하다고 강의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야.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근데 건축물을 냈는데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이렇게 취득한 자라는 걸 여기다 추가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뒤에 취득한 자가 있었는데 이걸 또 한 번 반복적으로 이거 쓴 거야.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그 다음에 중요하죠. 정비구역 지정 후 옛날에는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 그랬었죠. 하나 더 넣어놨어. 뭐도 집어넣었죠? 또는 집합 건물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것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할된 토지나 집합 건물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 언제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이걸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개정된 내용이고 추가된 내용이니까 아주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171페이지 윗박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무슨 날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취득한 자들은 원래 분양권 같은 걸 주지 않겠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분양권 산정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보면 171페이지 보면 윗박스 안 그랬는데 거기 보면 뭐 하는 게 있었죠?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러이러해서 토지 소유자가 증가됐어. 그럼 증가된 자에게는 분양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 그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권리 산정 기준을 해서 기준을 다음 날부터 증가된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뭘 주지 않는다?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게 있었어. 그중에 2번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르다. 이렇게 바뀌었어. 집합 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 건물로 전환됐다. 아까 일반 건축물에 있던 걸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전환시켰다. 똑같은 소리야, 그랑. 그래서 집합 건물이 아닌 건물이 집합 건물로 전환되는 거, 그 자들한테는 그 기준을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서 이 전환된 걸 취득하는 자들 분양권 준다 안 준다? 지금부터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전에 100개 가지고 있어. 100개로 더 분할해버렸어. 그 사람들은 다 줬어야 돼. 이제 개정된 이후부터는 그거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바뀌었단다. 그리고 5번의 내용이 새로 신설됐죠. 4번까지만 있었는데 이건 5번도 있어. 집합 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료 토지 소유자의 숫자가 증가되는 거. 이것도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이걸 취득한 자들은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데 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정문화재 이렇게 됐었죠.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임시자연유산자료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됐어. 그래서 이렇게 개정됐다는 거. 그래서 종전에 문화재는 이제 문화재란 말은 사라졌다 그랬죠.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문화재 보존이라는 게 있는데 즉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는 내용에서 198페이지에 여기서 문화재 보존은 국가유산의 보존 이렇게 바뀌었다. 하여튼 문화재가 국가유산이란 말로 거의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용어도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보면 공개공지 확보에서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매장문화재 이렇게 되는 건 뭐로 바뀌었다? 매장유산 보호 및 매장유산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는 매장 국가유산이 아니고 그냥 매장유산이야.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 정도만 간단히 정리하고요. 자, 주택법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또 새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 있어. 235페이지에 보면.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 개념이 그 소형주택의 개념에서 이 소형주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전의 소형주택은 몇 가지 요건이다? 5가지 요건이야. 여기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미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미음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소형주택의 요건으로 돼 있었죠. 근데 개정된 내용은 동그라미 디귿하고 동그라미 리을이 폐지됐습니다. 디귿 리을 삭제라고 됐잖아. 폐지됐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다? 동그라미 기역하고 동그라미 니은하고 저 미음 있던 거 그 미음을 뭐로 고쳤어? 디귿으로. 디귿 리을이 사라졌다. 디귿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겠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3가지만 소형주택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야? 소형주택은 첫째, 종전했던 내용은 주거전의 면적은 60제부터 이하일 것. 이게 첫 번째죠. 60제부터 이하로만 소형주택은 지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뭘 둬야 되는지 했죠?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할 것. 이게 있었죠? 욕실과 설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이 3가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가 사라졌다? 주거전의 면적 30제부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의 면적 30제부터 이상인 경우. 이 내용이 전부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종전에는요. 주거전의 면적 30제부터 미만일 때는 원룸으로 하라. 주거전부터 30제부터 이상부터는 투룸 또는 쓰리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 그런데 그 자질구레한 거 이거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니 주거전의 면적 60제부터 이하로 자라 했으면 됐지. 거기다가 방은 한 칸으로 달아 어떤 때는 2칸까지 둘 수 있다. 어떤 때는 3칸도 둘 수 있다. 아니 방이 2칸이 되든 3칸이 되든 그건 알아서 지으면 되지. 뭘 그것까지 미주알 보주알 그것까지 간섭하냐. 가진다는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냥 알아서 시켜야지. 그런 것까지도 국가가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건 뭐 아니잖아요. 좀 생각같이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없애버렸어. 아주 잘했죠. 30도 미만인 경우 30도 이상인 경우 어떻게 지어라. 원룸이다 투룸이다 쓰리룸이다 이제 사라졌어. 왜 좋을까? 암기할 게 없어졌잖아. 여러분들 공부하는 분야에서 줄어들었잖아.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거지 뭐 딴 게 좋은 거야. 그죠? 어쨌든 소형주택의 개념이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5가지 있던 걸 3가지로 줄여서 지금은 이렇게 시행된다는 거, 시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험범위에서 개정된 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전라북도라고 되는 이 전라북도가 지금 뭐로 바뀌었죠?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요. 전북특별자치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 또 아까 문화재청장이 뭐로 바뀌었죠?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었고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으로 바뀌었다고 이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용어들 바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 종전에는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서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택지에서는 요 3군데 지역 이렇게 돼 있었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공공택지 외택지에서는 3군데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랬는데 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 공공택지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는 공공택지 외택지 중에서는 어디에서는 공공택지 외택지 중에서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장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종전에는 공공택지 외택지에서는 요 3군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뭘 없애버린 거야?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를 없애버렸어요.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세 번째 것만 그냥 살려둔 겁니다. 그냥 국장이 그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국장이 정하는 지역, 결국 공공택지, 외택지에서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또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박스 안에 들은 168페이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책에 보면 1번이 뭐였었죠? 책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무슨 지역들 경제자유구역 갑자기 발음이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일정 공동주택들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어디서 짓는데 관광특구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이야. 이거 200m 아니에요. 주택법에서는 한 개층을 3m로 계산하죠. 건축법에서는 한 개층을 4m로 계산하고 주택법은 한 개층을 3m로 계산한다. 그래서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1, 2, 세 번째까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번째 건 그대로 두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거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다섯 번째에서 종전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건설고 파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만 있었어. 근데 개정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고 파는 주택 이것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6번이 종전에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 뭐 일정한 공지에서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다 삭제시켰어. 어떻게 바뀌었다? 그냥 혁신지구 재생사업에서 건설 공파는 주택 이렇게 바꿨어. 혁신지구 재생사업에서 건설 공파는 주택들은 뭐 규모 따지지 않고 면적 따지지 않고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게 7번은 새로 신설된 거죠.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건설 공파는 주택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일부 개정됐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여기서 전매행위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전매행위 제한은 종전엔 5군데 있었어. 근데 지금은 6군데를 하나가 늘어났어요.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있죠. 이것도 전매행위를 일정이었던 전매 제한을 쓰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으면 일정이었던 전매하지 말라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개정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 있었죠. 그 위주로 해서만 책에다 표시해놓고 정리한다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여기서 개정공법 특강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